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일하고 있는 곽영신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담비뉴스라는 대한 매체를 운영을 하거든요.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좀 기성 언론에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적인 시선으로, 청년들의 시선으로 좀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획 보도하는데도 제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거기서 보도했던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특히 이제 교육과 노동 관련해서 저희가 그 기획 기사를 쓴 게 있는데요. 지방대 위기와 혁신이라고 2년 동안 지방대 우리나라 학벌 차별, 학력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불공정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취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분들이세요? 아니요, 저희 아시는 분들도 있고, 네. 성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아까 얘기하시는 거 듣고 거의 뭐 제가 뭐 여기서 알려드릴 게 뭐 기능론, 갈등론 막 나와가지고 사회학 전공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요. 저도 사회학 전공을 해가지고 막 아까 기능론, 갈등론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수준이 높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해야지 재밌게 들으실 텐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공정이 뭔지, 평등이 뭔지, 정의가 뭔지, 그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취임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됐고 앞으로도 많이 회자될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저 말을 남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거를 일단 잘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도의 얘기인데 이게 한국 사회의 핵심 논의 과제로 떠오르게 하는 데는 좀 많이 기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문장 자체도 좀 리듬이 있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을 남긴 게 뭐 중요한 업적 중 하나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유명한 문장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막상 공정이 뭔지, 평등이 뭔지, 정의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연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연구자들도 학자들도 유명한 학자들도 다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요. 정의하지 못합니다. 평등을 설명할 때 반드시 공정과 정의가 들어가고요. 공정을 설명할 때 반드시 평등을 설명할 때 공정과 정의가 들어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공정에 대한 논문도 반드시 평등이랑 정의가 들어가고요. 정의에 대한 연구를 봐도 반드시 공정이랑 평등이 들어가요. 지금 국어사전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에요. 그리고 평등은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에요. 그리고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예요. 정의를 정의하는데 공정이 나오죠, 그죠? 예. 이 공정을 또 정의하는데 공평하다고 하는데 이 평자가 이제 평등의 또 평자예요. 예. 그다음에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이것도 뭐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일단은 뒤에 나오겠지만 구분하기가 좀 힘들고 서로 스며들어 있다, 서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구분을 좀 해보자면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특히 이 문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면 굳이 구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은 좀 절차나 과정과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좀 진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의 공정이라는 개념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된다. 근데 평등은 진행보다는 좀 상태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종착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회는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출발점.
출발선이 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쟁이나 아니면 뭐 다 거치고 나서 뒤에 결과도 우리가 뭐 격차가 있느냐 없느냐,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평등은 시작점과 종착점과 좀 관련이 있고 어떤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이제 공정과 평등 이 절차를 다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정하고 평등해야 정의롭다.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합당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격차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서로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좀 가장 이제 공정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그 많이 인용되는 논문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이라는 논문인데요. 국내외 여러 가지 공정 관련 연구를 이분들이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그 공정에는 정의와 평등 요소가 많이 뒤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공정 이론은 분배 공정성이랑 절차 공정성 이렇게 나뉘거든요. 절차 공정성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느냐, 우리가 수능이나 아니면 채용을 할 때 공채가 얼마나 공정하느냐 그 과정에 대한,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면 그건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배 공정성은 우리가 이제 나눠주는 걸, 기회와 자원 나눠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줄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약간 달라요. 절차 공정성은 절차가 공정하면 공정하다고 보는 거고요. 분배 공정성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무슨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배 공정성의 원칙을 봐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형평 원칙, 균등 원칙, 필요 원칙인데, 형평 원칙은 말 그대로 이제 능력에 따라서, 기여에 따라서 많이 일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많이 기여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가져간다. 그게 이제 형평의 원칙입니다. 균등의 원칙은 말 그대로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자원을. 그 다음에 필요의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형평 원칙이 굉장히 그 지배적으로 그 얘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절차 공정성.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그 공정의 원칙을, 특성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을 봐도요 비슷합니다. 뭐 거의 다른 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김도균 서울대 그 로스쿨 교수님이신데,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뭐 법적으로 아니면 정치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정의에 대한 그 연구와 그 사상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꼽은 정의의 원칙은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응분의 원칙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지 형평 원칙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도 똑같이 그 능력이나 기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똑같아요. 근데 필요 원칙도 똑같고요. 평등 원칙도 균등 원칙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대로 하면은 정의롭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원칙이랑은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뺄까 하다가 어쨌든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려운 지금 막 얘기를 왜 하냐면, 보면은 공정성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중시하는, 능력에 따른 차등을 중시하는 원칙이 있고, 균등하게 평등을 중시하는 원칙이 있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비슷하게 다 있다는 거죠. 공정과 정의 둘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시면, 지금 이게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2018년에 한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인데요. 자, 66%가 능력,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이나 소득이나 이념 상황과 상관없이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의 형평 원리, 그러니까 능력이나 기여에 따라서 더 많은 자원을 줘야 되고 줘야 된다. 이게 능력주의 원칙이죠. 이 원리와 그 다음에 절차적 공정, 이 두 개가 지배적인 원칙이고, 이게 실현됐을 때 정의라고 보는
그게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의 이제 지배적인 공정과 정의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적 어떤 배경,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게 맞느냐? 제가 이제 틀리다는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가 왜 틀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거는 교육과 노동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 노동이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인적 자본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가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통 자원을 많이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게 강력한 게 있는데 이제 자산이거든요. 부동산, 뭐 주거, 그러니까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게 자산인데 그거는 또 이게 교육이나 노동의 결과가 많이 축적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인데 지금 어쨌든 가장 능력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래서 그게 거기에 얼마나 그 구조적인 불공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기회는 공정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기회의 불평등은 즉시 불공정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모님의 어떤 재산 격차, 사회적 경제 배경을 생각을 하면 돼요. 부모님의 사회 격차적 배경은 그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자, 부모님이 지금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름대로 이미 교육과 노동을 통해서 자원 배분 메커니즘 시스템에서 승자가 돼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은 즉시 불공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먼저 이 표를 보시면요. 이거 이제 국회의원이 2018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얻은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고소득자, 자 9구간, 19구간이면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월수도 되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서울대는 여기 16 더하기 32 하면 한 48%, 여기도 뭐 40% 넘고요. 여기도 한 40% 가까이 되죠. 이 정도가 고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대학 평균이 25%죠.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보다 확연하게 적죠, 고소득층 비율이.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사람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장학금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국가장학금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또 스카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아까 한 40% 요 정도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 40%, 50%의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않는 사람 한 20, 30%를 더해서 한 70%가 명문대의 70% 정도가 부잣집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해요. 근데 이제 전국대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 비율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카이에 있는 저소득층은 뭐 한 2, 3%, 4% 이렇게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전국대 평균은 뭐 10%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부의 편중을 얘기했죠. 부모님의 소득이 얼마나, 소득 격차가 얼마나 심하냐. 여기는 지금 사회적 지위 격차가 얼마나 심하냐예요. 즉 서울대에서 매년 신입생 특성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2000년대 이후부터, 이건 제가 직접 센 거예요. 2000년대부터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보면은 아버지의 그 직업 비율을 보면요, 의사, 변호사, 판검사, 연구원, 교수, 교사 등 전문직이 25%, 30%예요. 그리고 경영주, 대기업 간부,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경영관리직이 15%, 20%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10명 중에 4, 5명은 이른바 잘 나가는 지위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 직업이 농축수산업이다. 이거는 1%, 3%밖에 안 돼요. 비숙련 노동자도 1, 2%. 무직도 1, 3%밖에 안 됩니다. 거의 미미하죠. 이걸 보면은 명문대의 부모님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 수준입니다. 중앙일보 2019년 기사를 보면요, 이것도 스카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 학력이 4년제 이상이 77%, 어머니 학력이 4년제 이상이 70%예요. 근데 요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대학에 갔을 당시에 그때 이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은 남성이 25%밖에 안 돼요. 여성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년배들보다 스카이 대학 학생 부모님이 3배 가까이 더 대학을 많이 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어머니 직업이 전업주부가 40%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굳이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부모님의 소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력이 높은 사람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곧바로 불공정으로 전환된 사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스카이 준비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스펙을 다 모르잖아요. 상장, 뭐 봉사활동, 공모전,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영상 콘텐츠라든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기회의 불공정이 될 수 있죠.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의 불공정이지만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받은 교육 자체가 다 이제 기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회의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적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성적이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적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식상한 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그 지원이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아서 더 선생님이 2명이 붙고 더 교재와 또 뭐 그 다음에 그 추가 학습 이런 시간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에 쏠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전교 30등까지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을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 학교도 그런 반이 있었다. 근데 나는 그걸 차별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한전대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다 신경 써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자원이 자기한테 오지 않는데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자원을 못 받는 학생마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게 기회는 공정한가 였는데 결론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은 서울에서 좀 그 고소득층이 많은 강남구랑 강북구 학생의 잠재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잠재력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대 얘가 합격할 수 있겠다, 그 추정 합격률을 보면은 1.7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학생들이 강북구 학생들보다 잠재력이 조금 더 높다. 그걸 보면 한 1.7배 정도 서울대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실제 서울대 합격률을 보면은 2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은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거는 학생의 실력을 치장한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뭐 사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서든 또는 뭐 스펙 품앗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치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하죠. 네, 이건 능력에 따른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일단 불공정하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 과정은 공정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의 공정 얘기할 때 수능 객관식 시험을 쳐서 그 점수대로 줄을 딱 세워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나쁜 대학 가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기초적인 수준의 굉장히 그 표면적인 파편적인 분야에서만 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면은 더 심층적인 불공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키워드가 승자 독식 방식의 역진적 자원 배분이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그 소수 상위층에서 다 몰아준다는 얘기죠, 자원을. 자, 이것도 저희 이제 서명대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랑 같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뭐냐면 12년 동안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그 국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준 사례를 다 찾아봤어요. 전국 대학 220곳이 넘는 곳. 그래서 뭐 교육비, 연구비, 그러니까 국립대학 그 경상기 지원은 빼고요.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지원 사업비 중에 서울대에 9.3%가 갔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에 4.9%, 고려대에 3.7%가 갔습니다. 그래서 세 대학에 17.9%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스카이 대학이 그 차지하는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면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상위 1, 2% 안에 들어야지 스카이 대학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교까지 쳐도 한 전국 대학 사전 비율이 한 3%, 4%,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18%를 가져가는 거예요. 5분의 1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역진적 배분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또 다른 직을 보면, 그래서 12년간 재정 지원 사업을 어떻게 변모해 왔나를 봤더니요. 유체일리가 서울대인데, 서울대는 처음에 100억, 150억 정도 지원받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2018년도에는 5,400억을 지원받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는, 파란색 연세대 맞죠? 연세대는 3,300억, 고려대는 2,700억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학 평균, 전국 대학 평균을 보면 296억 원을 지원받아요, 정부에. 저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충격을 받고 허탈감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명문대생 학생들, 소위 엘리트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능력이 있고 또는 미래에 우리 사회에 보다 더 기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해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이 정도로 20배 정도로 벌어져야 된다고는 우리가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교육 관료들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세면서 또 놀라웠던 게, 지금 서울대 2008년이 5,400억을 받았죠. 근데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받은 액수가 하위 대학, 하위권 대학들 130개 대학이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한 5,4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서울대 한 학교가 하위권 대학 130개 대학이 지원받은 돈과 같은 돈을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스카이 대학 그 1인당 교육비를 보면요, 서울대는 1인당 1년에 4,400만 원, 학생 한 사람을 그 교육시키는데 1년 동안 4,4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연세대는 3,000 얼마, 고려대는 2,400만 원인데 전국대학은 1,3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대 학생들은 4,400만 원짜리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은 1,300만 원짜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같은 등록금을 내고. 불공정하죠?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예. 아주 분통이 터져서 저는 빨리 이 스카이 대학 아닌 사람들, 지방대 되는 사람들이 빨리 그 도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자원을 더 나눠달라고. 왜 쟤네들 다 줍니까? 쟤네들은 어차피 부자인데? 부모님은 자원이 다 있어요. 뭘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물질적인 걸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제가 뭐 그 구글에서 지잡대를 쳐서 나온 뭐 구스익히라든지 나무위키라든지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온 그 지잡대를 설명하는, 지방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거기 보면 지잡대, 잉여인간 집합소, 예비백수 저장소, 헬조선의 블랙홀, 대학 테마파크,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안84의 복화강의 사회학 만화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방대에서 졸업한 선배님이 이제 철가방을 들고 나타나요. 그러면 선배님 나오셨습니까? 이제 군기가 잔뜩 들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대를 졸업한 선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he go home, she is girl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에 맞지 않는 그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를 좀 형편없는 곳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혐오 또는 멸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마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문화마저 이렇게 할 정도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뭐 지방대 학생이 뭐 자존감, 그다음에 뭐 자의식, 그다음에 만족감 이렇게 다 낮아요. 그
어떤 적극성 이런 것도 낮고요. 그래서 어떤 최종렬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님은 이런 걸 적당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방대 학생들이 적당히 도전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도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이 공정에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자원이 배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게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 과정의 불공정이죠. 그죠? 적어도 멸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추가를 하자면, 이것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실력, 능력에 대해서 무시한다 까지는 알겠어요. 내가 그럼 공부를 못해서 내가 무시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어떤 시민적 권리마저 그 박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지방 충청권 지방대 학생들이 이제 시국선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댓글이 달렸냐면, 지잡되는 시국선언 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뭐 연애는 인생이 시국선언 돼 있는데 무슨 시국선언이냐,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본 이제 그 뭐 제가 가렸습니다만 그 대학 학생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긴 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인터넷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지방대는 시국선언을 하지 말랍니다.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랍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건가? 끝없이 커져가는 자괴감은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저도 이거를 읽고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그 자존감 마저 박탈을 당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그 과정, 교육 과정의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육 과정도 불공정하다. 승자로 판명된 대학에는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집중해주고, 패배자로 판명된 학생에게는 턱없이 적은 먹을 나눠주는 구조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능력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능력이 나보다 몇 배가 더 많아서 몇 배가 더 주겠다, 우리가 이런 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도 불공정하다. 그러면 교육 결과는 공정한가? 자, 교육 결과는 저는 이제 노동시장으로 넘어가는 걸로 잡았어요. 뭐 교육 결과, 교육 성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불평등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분이 뭐 노동에 대한 그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강의도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자, 교육의 결과를 봐도 일단 채용에서 차별이 일어나죠.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굵직한 그 회사들에서 어떻게 채용 차별을 했는지 쭉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채용 시 출신 대학교로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했다. A, B, C, D 등급으로 부여했다. 13개 등급으로 부여했다. 서울 최상위, 서울 소재대, 지방 소재대 등으로 학점 기준이 못 미치면 탈락 처리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대학은 25점 주고 어떤 대학은 10점 줬다. 이런 식으로 진입 단계에서부터 채용 차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임금 격차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자원 배분에서 뭐 거의 제일 중요한 볼 수 있는 임금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분위가 나름대로 이제 서열 높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5분위가 그렇지 않은 건데,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1분위 대학이 5분위 대학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임금을 많이 받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노동시험 진입할 때는 그 1분위가 5분위보다 한 14% 정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최고로 벌어지는 요 시기 때 40에서 44세 때 46.5%를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서열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죠. 자, 지금 교육의 성과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근데 임금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열에 따른, 대학 서열에 따른 이제 임금 격차와 또 별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가 이중구조로 벌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상위 10%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얘기할 때 굳이 이제 좀 다닐만하다, 임금도 많이 주고 고용 안정성도 높다라는 게 한 상위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구조를 좀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를 보면요, 대기업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231만 원을 받아요. 46%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원청기업은 월 평균 54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청은 3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한 62%. 그 다음에 정규직은 361만 원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45%밖에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좀 중요해요. 저는 이런 연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임금 격차가 그럼 왜 벌어지느냐를 연구를 한 거예요. 문영만 교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좋은 대학 나와서 능력 있으니까 많이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임금을 분해를 해봤어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임금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 격차의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자 측 요인이 있고 기업 측의 요인이 있습니다. 노동자 측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학력이 어떠냐, 근속 연수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 자본 차이에 따른 그 임금 격차 그 비율이 한 23%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임금 격차가 요즘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연구에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요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격차가 나는지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통제해서 살펴봤는데 도저히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교수님은 차별로 보고요. 그게 20.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 다음에 노동자 측 요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측 요인이 있어요. 기업 측 요인은 기업의 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임금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임금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 특성에 따른 그 임금 차별 그 비율이 36%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8.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그 설명할 수 없는 차별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불공정한 요소죠,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능력에 따라서 임금 격차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아는 게 맞는 거죠. 이 정도만 아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요즘에 그렇게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도 나오면은 알겠어. 네가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 정도 가는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요거는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기업 특성에 생산성, 노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생산성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그 불공정거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불법 파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술을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했더니 그 기술을 다 가져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단가 후려치기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싼 값에 그 중소기업의 노동력을 싼 값에 측정을 해서 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죠. 그것도 불공정한 거죠. 그죠? 그것도 이 36.4%도 제대로 된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격차 비율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하기 때문에 그 생산성 자체. 그 다음에 대기업이 또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지면 이것조차도 그렇게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차이가 나죠. 사회적 안정망, 예를 들어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사회보험 가입률을 봤더니 고용보험을 봐도 비정규직이 떨어지고요. 건강보험을 봐도 떨어지고 국민연금을 봐도 떨어지고 산재보험은 좀 그나마 비슷한 수준인데 상여금도 떨어지고
퇴직연금도 떨어지고 노조 가입률은 뭐 우리나라 노조 가입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만 어쨌든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0.7%밖에 안 돼요. 그냥 거의 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요. 근데 이것도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왜 고용보험에 못 듭니까?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노동자면 다 들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결과도, 그러니까 노동 분야의 여러 가지 격차도 결론적으로 불공정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강대 교수님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인터뷰한 멘트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사회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산성을 과대평가해서 높은 임금을 정당화하고 약한 사람들은 생산성을 과소평가해서 저임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그게 그 교수님 멘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사람의 능력의 차이, 특성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 있습니다. 차이에 따른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불공정이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불공정이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격차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차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덜 주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격차가 차이에서 벌어지죠. 구조적 불공정에서 벌어지죠. 차별에서 벌어지죠. 2중, 3중, 4중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이라고 굉장히 진짜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좀 가져왔는데, 자, 교육체제 내에서 다양한 교육격차 개선 정책을 시행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요인체계, 즉 교육을 매개로 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결과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교육과 노동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노동 부분에서 격차가 계속 이어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대학 진학을 포함한 교육 결과의 차이가 타고난 능력, 가정 배경 등으로부터 시작된 인과사슬의 결과이고 상당 부분 가정 배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은 지금보다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저게 핵심이죠.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지금보다는 격차가 완화돼야 된다. 그게 더 공정하다. 그게 더 정의롭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빨리 해야겠네요. 지금까지는 그 그나마 능력에 따른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제가 능력주의를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대로 하는데도 이런 구조적 불공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지역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은 능력이랑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공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자리가 다 모여 있는 거, 이것도 저희가 그 잡코리아에서 그 2019년 5월인가 어떤 특정 시기에 그 25세에서 34세인가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공고 개수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경기, 인천에 70%가 80%인가요? 제목은 80%인데 7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정도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청년 인구를 보면요, 서울, 경기, 인천에 한 50% 정도가 있거든요. 50% 정도가 있는데 일자리 채용 공고는 80~80%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기회 자체가 불공정하죠. 기회 자체가. 그리고 좋은 일자리도 다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 일자리 지일 지수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고소득, 고학력, 고숙련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따져봤더니 좋은 일자리 39개 가운데 32곳이 82%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었다. 좋은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있다. 이것도 그냥 불공정하죠. 능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취업 준비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여기 보시면 취업 카페 스터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부산 청년센터 여기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건 뭐 좀 상과가 다릅니다만 어쨌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 역시나서 해보는 그런 기회도 다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뭐야? 뭐 80% 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턴 채용 지역별 분포도도 다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75%. 그러니까 취업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불공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공정관 정의관이 제가 아까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형평원리, 그것과 그 다음에 절차적 공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구조적 불공정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가 있죠. 일단 능력주의를 보면은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그 게시글인데 그 최순실의 딸 그 정유라가 그 돈도 실력이야 이 말. 이걸 보면은 그 능력주의에 엄청난 맹점이 있다는 거죠. 능력을 이겨버리는 비능력적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그리고 행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런 식으로 그 능력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굉장히 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육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거나 아니면 내신을 잘 받거나 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걸로 능력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어떤 나라,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거 논술 시험이잖아요. 작문. 그래서 어떤 철학적이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느냐를 능력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우수하고 탁월한 능력이고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나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적으로 글로 잘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최고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잘 암기 능력이 좀 떨어져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보면서 이렇게 막 발췌해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외우는 거는 별 흥미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탁월한 능력자로 평가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주의 맹점이 될 수 있죠. 능력의 어떤 추상성. 그 다음에 그 절차적 공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한 구조적인 불공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더 불평등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평등하면 더 평등해지고 정의로워질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회가 평등해지면요 그 부자들의 더 많은 자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교육 기회가 굉장히 평등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왔고 고등교육, 대학 진학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육 기회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 그 대학 교육 기회만 봤을 때. 그런데 그 연구를 보면 그 대학 진학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고소득층이 더 많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해진다고 해서 사회가 다 평등해지고 정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도 마찬가지죠. 공정하다고 해서 결코 그 정의로워지고 평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것만 보면은 그 생각도 못했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폭력배 집단에서 깡패들이 누군가 킬러를 뽑아요. 또 어떤 사람을 죽여야 돼. 킬러를 뽑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뽑아요. 스파링을 한다든지 팔씨름을 한다든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뽑는 거를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에 따라서 이 공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이하고 부정의한 공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만 생각하면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능력주의에 폐해가 있는 게 알겠다. 능력주의에 이렇게 능력 외의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 경제, 부모의 배경이라든지 행운 이런 게 있는 거 알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거하고 우리 진짜 능력주의 한번 실현해보자. 우리 제대로 된 능력주의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그것도 일견 바람직한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진일보한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실사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굉장히 완벽한 능력주의, 완전한 능력주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세습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자, 능력주의가 등장한 게 이제 왕족과 귀족주의. 지네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왕족,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다 상속을 하잖아요. 세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능력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능력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처음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를 해보자. 우리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자. 어떻게 혈통에 따라서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력과 소득 경쟁이 생겨나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는 굉장히 사회적 이동도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 그 사회가 개혁이 되고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조금 불평등의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 구조적 불공정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완벽한 경쟁을 통해서 또 어쨌든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격차를 두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불평등이 아까 바로 불공정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고,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도 이제 자기 착취 때문에 불행해지고, 이제 세습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한 능력주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우리가 불평등과 격차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금방 끝낼게요. 그 능력주의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많다는 거죠. 능력주의를 그렇다고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서 왜 그러면 그 공정 담론이 그 절차적 공정과 형식적 공정에 대한 열망이 그 치솟아 오르는가 이런 걸 보면 헬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 10%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든 노동이든 인서울대학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규직 대기업에 가야 돼요. 공기업, 대기업에 가야지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주 드는 비유인데, 전쟁 막 총알이 날아들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전쟁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10%만 선발해가지고 너네 전쟁에서 빼주겠다. 너네는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이죠. 여기서 평등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나머지는 다 죽고 10%만 살려준다는데 우리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우리 하자. 그 10명 빼자.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럼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공정이 되는 거죠. 무조건 공정이 돼. 여기서는 만약에 누가 한 명 살짝 꼈다 이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대에는. 그 다음에 또 그 체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헬조선인데 불평등이 굉장히 큰데, 자산격차, 지금 임금격차 같은 게 되게 큰데, 이게 변화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여러 가지 기대가 많았어요. 촛불 그 항쟁을 하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이제 그 불평등이나 격차, 불공정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체념을 하게 되는 거죠. 체념.
체념을 하게 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공정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격차가 완화돼 안 될 건데 시스템 안 바뀔 건데 나 10%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규칙만이라도 좀 공정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10% 안에 드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면 이 헬조선에서 대기업 성체 여기에 들어가려면 공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우리는 게임 자체가 나머지는 다 좀 비빌되고 이 10% 골라내는 그 게임을 전체 사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정성, 절차적, 형식적 공정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 게임 자체를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쟁을 헬조선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게 우리가 공정, 정의, 평등을 두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쟁을 끝내느냐? 여기서 원론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말로 돌아왔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서 아까 돌아왔는데, 자, 기회를 보면 아까 우리가 기회가 불평등이 바로 불공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발선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출발선을 갖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뒤에서 너무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좀 당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불공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족 세습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뭐 사회에 대한 신뢰와 뭐 합리성이 높은 사회라면 이렇게 막 적극적 우대 조치, 할당제를 더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회 어떤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뒤에 출발하는 사람을 좀 앞으로 당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서도 아까 스카이 대학에 그 자원이 굉장히 집중되는 걸 봤죠. 그걸 좀 분산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노동 분야에서도 불공정 거래라든지 착취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걸 완화해야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렇게 실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복지를 굉장히 두텁게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강화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평등을 줄이는 거는 또 기회 평등이랑 바로 연결이 돼요. 출발선을 갖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능력주의에 대한 그 최근에 나온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책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데니얼 마코비츠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예요. 하버드대 교수고 이제 엘리트 세습을 쓴 마코비츠는 예일대 교수예요. 근데 하버드대 예일대면은 뭐 거의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구 최고 능력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교수를 하는 분들이 이런 책을 썼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마코비치 교수님이 그 예일대 로스쿨 교수예요. 그것도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에서도 능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마코비치 교수는 능력주의는 그 엘리트한테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옛날에 귀족들은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인생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트들은 너무나 노동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착취가 심해서 이 사람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동도 좀 나눠있지만 엘리트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모든 그 노동, 전문성 있는 그 노동을 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고 엄청난 소득을 가져가는데 그 일도 중산층한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방대 문제에 대해서 오래 취재를 해서 아까 제가 그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다음에 게임을 바꿔야 돼. 게임이 그 불공정하면 뭐 과정이 아무리 공정해도 그거 뭐 정의롭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게임을 바꾸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게임, 뭐 게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그냥 인서울대학에 가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죠? 상위 10% 안에 들어서 인서울대학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취재한 정책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영 사립대?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대학 토감 네트워크는 들어보셨어요? 무상등록금은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테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연구되고 있는 정책들인데요. 공영형 사립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립대가 80%가 넘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그 공립학교가 대학도 많이 있어요. 미국만 해도 제가 정확한 퍼센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립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UC 버클리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UCLA 다 공립학교거든요. 주립대 명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사립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 국가가 학교 운영에 한 50% 정도 참여를 하는 공영형 사립대를 공영화하는 정책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이사진 학교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립학교처럼 반공립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대들은 학생들 등골 빼먹는 거 말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학생들 등골 빼먹는 거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공영형 사립대를 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를 한 30개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한 30개, 40개 정도 만들면 그래서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이제 인서울에 한 10개 대학 못지않은 대학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완화하고 그 상위 몇 개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경쟁이 이제 지역에 있는 괜찮은 공영형 사립대를 가는 경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연결되는 게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전국 국립대든 아니면 공영형 사립대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UC 계열 대학들도 뭐 UCLA, UC 버클리, 뭐 UC 샌디에이고 이런 식으로 그 주립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루고 있는데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입시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같이 하고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이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도 학점을 인정해주고 같이 학위를 주고 하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 자원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시도 공통적으로 하고 정부의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주면 지금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그 게임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상 등록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학별 경쟁이라든지 입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좀 되게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전폭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축소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정책들이 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변화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바꾸는 것도 게임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